안녕하십니까. 경제학 인문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13주 차이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좀 많은 부분을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과 성장 거의 다 생산과 성장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실업에 대해서도 강의 한으로 5쪽 남짓이긴 하지만 전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데이터라고 하는 우리 경제학 인문의 두 번째 부분, 거시경제학 쪽을 갖다가 이제 다 진도를 나갔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생산과 성장에서는 그 경제 성장과 정부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저축률을 증가시켜가지고 물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이 그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통해서 물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에 의한 투자를 증가시켜서 장기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도 있는데요. 외국의 개인이나 외국의 법인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되는 외국인 직접 투자, 그리고 외국인의 자본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내국인에 의해 운영되는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국내의 물적 자본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외국인 자본 투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국민소득 지표, GDP나 GNI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국내의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의 과실이 일부는 외국으로 돌아가지만 그 나라의 그 해당 국가의 자본 스톡과 그리고 생산을 증가시키고 실제로 임금이 상승하면서 선진국의 최신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인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그리고 이제 건강과 영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펴봤었는데요. 먼저 교육입니다. 자, 교육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한 나라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서 인적 자본이 풍부한 나라일수록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고 교육 수준이 낮은 나라일수록 생활 수준도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좋은 학교를 만들고 국민들이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정책, 이런 정책은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자본을 확충한다라고 하면 이런 인적 자본이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재화 서비스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러한 방법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에 따른 사회적 이익은 개인의 이익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가치제라고 생산과 소비를 장려해야 할 그런 가치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인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건강과 영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같다라고 하면 건강한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당연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적절한 투자는 한 나라의 생산성 그리고 생활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정부의 정책은 재산권과 정치적 안정입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가 움직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재산권의 확립, 재산권의 보호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재산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유한 자원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 사법 서비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법원은 형법을 통해서 절도와 강탈을 억제하고 또 민법을 통해서는 계약 조건을 이행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자, 또한 쿠데타와 같은 정치적 불안은 재산권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은 정치적 안정과 또 큰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부가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여섯 번째 방법이 자유무역입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도 있죠. 일부 국가들은 그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대내 제한적인 정책을 추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외국과의 경쟁, 외국 산업과의 경쟁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유치산업보호론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자유무역이 기술 진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들이 자국 경제를 세계 경제에 통합시키는 대외지향적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런 자유무역의 어떤 혜택을 굉장히 크게 받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한 국민 경제 외국과의 교역 규모는 이런 그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
또 중요하겠지만은 사실은 또 지리적 위치도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7번째 정책이 이제 연구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에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기술 지식을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현재 생활 수준이 더 높게 된 이유, 뭐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중에 분명한 하나는 기술 지식의 진보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술 진보는 개별 기업이나 개별 발명가 이런 민간 부문에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기술 지식은 이렇게 진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고, 그럼 민간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사실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가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신제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권리, 이걸 특허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특허권을 부여한다라고 하면 발명으로부터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연구 개발에 대한 경제적 요인이 제공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인구 증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한 나라의 노동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구 증가율이 높으면 당연히 노동자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생산 요소, 특히 물적 자본의 양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 체계에 큰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인적 자본 형성에도 저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인당 GDP, 그러니까 1인당 GDP 가지고 우리가 경제 성장을 따지는데요. 이 1인당 GDP가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또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아지면 기술 진보에 공헌할 과학자, 발명가,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배울 때는 인구 증가는 그 교육 체제에 큰 부담을 지어서 인적 자본 형성에 저해시키고 그 다음에 또 물적 자본, 1인당 물적 자본의 양을 적게 만들기 때문에 인구 증가가 경제 성장에 오히려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와 반대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많아지면은 여러 사람들이 기술 진보에 앞장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경제가 성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거시경제 데이터의 마지막 주제인 실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제이든 노동력을 가능한 완전히 고용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에 비해서 GDP도 커지고 또 생활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업 문제는 장기적인 문제 그리고 단기적인 문제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게 자연 실업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연 실업률은 경제의 정상적인 실업률을 갖다 의미하고요. 장기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실업률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단기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경기적 실업입니다. 그래서 경기적 실업은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을 중심으로 매년 상하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경기 변동, 경제 변동과 단기적인 변동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실업률을 측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실업률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이제 실업률을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경제활동 인구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을 갖다 의미하는데요. 다른 표현으로 생각해 보면 일할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생산 가능 연령 인구 가운데 일하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산 가능 연령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를 갖다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 중에 경제활동 인구, 일하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든지 전업주부라든지 학생 이런 계층들은 일하려는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즉 15세 이상 인구 중에 일하려는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연령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생산 가능 연령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의 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경제활동 인구는 또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중에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니라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실업 또는 고용과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지표가 있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15세 이상 인구,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중에 일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했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를 생산 가능 연령 인구, 즉 15세 이상 인구로 나눠준 비율을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실업률과 관련해 가지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실업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이제 고용자의 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경제 성장률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업률과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의 관계, 음의 관계,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처음 밝혀낸 학자의 이름을 따서 오쿤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실업률 통계는 정확하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완벽하게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하고 그리고 경제 활동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게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은 채 정부의 실업자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실업자로 보고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비경제 활동 인구인데 실업자로 계산되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다라는 소리죠. 반면에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포기한, 그래서 이제 실망 실업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실업자인데 비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실업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좀 불완전하다, 부정확하다, 실업률 통계는 부정확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불완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실업률은 실직 상태를 나타내는 유용한 척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의 실업률, 뭐 장기적인 자연 실업률, 뭐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살펴봤었죠. 자, 그럼 이런 실업의 발생 원인 무엇일까?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업의 지속 기간은 대체로 짧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떤 특정 시점에서 존재하는 실업은 대부분 장기 실업자들로 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노동시장이다라고 하면 노동의 수요량 그리고 노동의 공급량이 일치하도록 임금이 조정되고요. 그래서 모든 노동자들이 항상 완전 고용 상태, 그러니까 일하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고용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상적인 노동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현실을 살펴보면 경제가 전반적으로 호황이다라고 하더라도 실업률은 절대로 0이 되지 않고요. 자연 실업률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상하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갖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구직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직장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찰적 실업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친 실업을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노동시장에서 제공되는 일자리의 수가 직장을 찾고 있는 노동자들의 수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 같은 경우에는 오래 지속되는 실업을 설명하는데 적합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실업, 장기적인 실업, 관련이 되어 있는 구조적 실업,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그중에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효율성임금 이 세 가지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최저임금제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법으로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 최저임금제가 실업의 주된 원인은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비숙련 노동자의 실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노동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켜주는 균형 임금 수준보다 높게 책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노동의 공급량은 균형 상태에서의 공급량 수준보다 더 커지고요. 노동의 수요량은 균형 상태의 수요량보다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자리 수에 비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6쪽에 보시면 이제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주는 균형임금은 뭐 W 스타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노동의 수요량과 공급량, 즉 균형 고용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L 스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최저임금이 균형임금 W 스타보다 더 높은 WF로 설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노동의 공급량은 LS로 증가하고 수요량은 LD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LS에서 LD를 빼준 그 크기만큼의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을 하고요. 노동의 초과 공급 발생했다라고 하는 소리는 결국 실업이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임금 수준이 어떤 이유로든 균형 임금보다 더 높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실업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86쪽에 있는 그림이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구조적 실업의 원인이 노동조합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임금과 노동 조건에 대해 고용주와 교섭하는 노동자들의 단체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고용주 또는 기업주가 임금 및 노동 조건에 합의하는 과정을 단체 교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과 노조가 열심히 합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노조가 조직적으로 작업을 거부하는 파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파업 위기에 직면한 기업은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에 비해서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려 하고요. 그러면 균형 임금 수준 이상으로 임금 수준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의 공급량 증가하고 수요량은 감소되어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즉 실업 상태에 놓이는 노동자들이 생긴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구조적 실업의 원인을 효율성 임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임금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스스로 균형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 앞서 설명드린 최저임금제와 노동조합의 존재는 노동의 초과 공급이 있더라도 기업이 임금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 같은 법으로다가 그 최저임금을 갖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면 이제 고용주가 사법 처리를 받는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때 균형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좀 협상을 하려고 그러면은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업은 임금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임금을 낮출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효율성 임금 이론에서는 기업이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이득이 되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임금 수준을 낮추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균형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건강, 그리고 노동자들의 이직, 노동열의, 노동자들의 자질 이런 것들 때문에 효율성 임금을 지급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이 이제 직업 탐색과 관련된 실업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적절한 직업을 찾는 과정을 직업 탐색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현실을 살펴보면 노동자들의 취향, 그리고 노동자들의 기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일자리들도 서로 속성이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구직자와 비어있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기업과 가게들에게 전달되는 속도가 느릴 수 있고요. 이 때문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실업을 탐색 실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이런 탐색 실업을 갖다 좀 줄이면 고용이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GDP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경제가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공공정책을 통해서 탐색 실업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13주차하고 14주차에는 경제학의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은 새로운 영역이지만 실제로는 한 20, 30년 전부터 들어와 있던 거고요. 정말 오래전부터 연구하신 그런 학자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새로운 영역에서는 정보경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행태경제 이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경제학 또는 행태경제학 이런 이제 과목으로 다 또 개설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정보경제학 같으면은 특히 이제 보험
금융보험학 정말 금융보험학 전공이 우리 있죠. 그래서 금융보험학 전공 하시는 학생들 분이 이제 이 정보경제학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면 상당히 좋을 듯 싶기도 하고요. 뭐 다른 쪽에서도 뭐 경영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 정보경제 이론을 좀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안 띄워놓고 다시 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번째 강의안이고요. 88쪽입니다. 그래서 정보 경제 이론을 살펴보는데, 자, 여기서 뭐 정보 경제 이론도 뭐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칭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 경제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경제 이론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미시경제학 부분에서 이상적인 시장의 조건,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중에 이제 맨 마지막 조건이 완전한 정보라고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현실에서는 완전한 정보, 그러니까 모든 그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 주체가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정보, 불완전한 정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불완전한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완비되지 못한 정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지금 우리가 살펴볼 비대칭 정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비되지 못한 정보다라고 하는 소리는 결국은 완전한 정보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그때가 이제 완비되지 못한 정보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비대칭 정보라고 하는 것은 좀 완전하게 가지고 있느냐 그걸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요. 시장에 참여하는 두 가지 커다란 부류가 있죠. 수요 측면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공급 측면에 참여하는 자가 있는데, 이런 수요자와 공급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수준이 서로 다른 경우 그때를 갖다 이제 비대칭 정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어떤 경제 주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경제 주체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보의 차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주체들의 선택, 그리고 경제 주체들의 행동, 그리고 상호작용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호작용에 필요한 정보의 차이가 나는 현상을 정보의 비대칭성, 비대칭 정보 이렇게 이제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보시면은, 자,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고용주보다는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신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본인은 완벽하게 그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고용주는 완벽하게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가 고용주가 고용한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걸 살펴보는 게, 이런 정보를 얻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 중고차 판매상 같은 경우에도 한번 살펴볼까요? 중고차를 매입하려고 하는 수요자가 있을 테고요. 중고차 팔려고 하는 중고차, 그러니까 공급자죠. 판매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중고차 판매상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중고차의 성능에 대해서 그 구매자, 매입자, 매입하려고 하는 주체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보의 차이가 양 주체, 그러니까 양쪽의 시장의 양 측면에 참여하는 주체들 사이에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노동자들이 자신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고용주보다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감추어진 행동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뭐 일부러 행동을 감추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고용주들은 그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행동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었던 중고차 판매 같은 경우에는 감추어진 속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판매상 같은 경우에는 그 중고차의 속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만은 모두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구매자, 매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의 특성, 속성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속성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추어진 행동, 감추어진 속성, 어떤 경우이든 하여튼 열등한, 정보 측면에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쪽, 고용주나 중고차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더 얻으려고 노력을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정보 측면에서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와 중고차 판매상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감추려고 하는 그런 요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인이라고 하는 거 인센티브, 정말 영어로 인센티브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경제적 요인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고용주나 중고차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보를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노동자나 중고차 판매상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를 상대방이 모르고 있어야지 자신한테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좀 감추려고 하는 요인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춰진 행동과 관련이 된 현상을 도덕적 해이라고 부르고요. 감춰진 속성과 관련된 현상을 역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것에 대해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